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예천 등에서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제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국내 추가 확진자 27명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20명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추가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월요일 날 25명보다 지금 27명이 더 의미가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 일요일 날은 진단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네. 월요일은 항상 적어왔거든요. 네.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 지난 주말이 부활절이었고 네. 또 예비 사전 선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국민의 이동이 상당히 많았었다는 게 한 20% 정도 이동이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얼마나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네. 또 이 지역사회 감염 중에서 특히 원내 감염 같은 것들이 위험한데 서울 경기권에서 아직도 그 원내 감염 의정부 성모병원 이것이 다 끝나지 않은 것이고 또 예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 달간에 걸쳐서 한 명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왔다는 것이 네.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 방역 당국의 영역 밖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예,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미 100명을 훌쩍 넘긴 재양성 사례도 조금 지금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재양성, 재확진된다는 의미가 네. 그 확진된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바이러스냐 아니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항체가 잘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남아있느냐 네. 아니면 항체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느냐 하는 내 중점 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즉 이 바이러스가 T세포를 우리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 T세포를 공격을 해갖고서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이 그렇다면은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면역세포를 좀 못 쓰게 만들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네. 하는 것은 걸어다니는 감염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황이. 근데 이것들을 우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진단 방법에는 그런 게 없지만 바이러스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회복기에는 많이 줄어드니까요. 네. 또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면역 진단으로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진단을 함으로 해서 이건 뭐 거의 연구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들이 과연 면역을 얼마나 떨어뜨리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또 이런 항체를 잘 못 만드는 사람인 것인지까지는 뭐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이기 때문에 이게 무시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WHO 관계자가 코로나19 완치자 재확진 시 면역선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신종으로 나온 지가 100일 조금 넘었기 네. 때문에 우리가 연구할 시간이 그렇게까지 없습니다. 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죠. 일단 제일 먼저 무증상으로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바이러스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 이외의 일이었었거든요.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기전으로 우리 몸 안에서 살아남아 있거든요. 네. 뭐 헤르피스 바이러스라든지 뭐 B형 감염이라든지 다 다른 바이러스들은 살아남는 이 기전을 가지고는 있는데 예.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가 과연 이렇게 살아남으면서 계속 딴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앞으로 계속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죠. 네. 앞서 교수님께서 또 조용한 전파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북 예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늘었고요. 지난 9일에 예천의 그 일가족 확진 이후에 20명이 넘는 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 우려하던 조용한 전파가 아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딱 그 부류에 속하는 것이죠. 네. 우리 방역 당국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었는데 감염원 자체는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 전파가 일어나는데 사실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없으면 진단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쌓여갖고서 갑자기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내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감염원을 모르는 사람이 지역사회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인데 네, 그나마도 지금 찾아내서 잠시만요. 네. 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4월 14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64명, 이 중에 해외 유입이 940명입니다. 내국인이 91.7%를 차지하고 있고 총 누적 확진자 중에
7,534명이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7명이고 격리 해제는 8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5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해외 유입을 일단 빼고 지역별 발생을 잠정적으로 볼 때 경기도와 경북이 5건의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1.4%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절반이 넘는 52.3%, 거기에 더해서 해외 유입과 관련된 전파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장소를 보게 되면 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등이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12명이고 유입 국가로는 미주가 가장 많으며 9명입니다. 유럽 2명, 기타 1명이고 국적으로 볼 때는 내국인이 11명입니다. 각 지역별로 집단 발생 사례의 현황을 보면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제2미주병원에서 동일 집단 격리 중인 환자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 중에 추가로 2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9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6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새롭게 집단 환자 발생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경북 예천군에서는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2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환자가 50%를 넘어섰고, 특별히 해외 유입으로 인한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가격리 지침의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개인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전에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이 실무추진단은 국립보건연구원장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공동단장이 되어서 치료제, 백신, 방역 물품 등 3개 분야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그리고 병원 및 의료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 연구에 국제 백신 연구소 등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내일 실시되는 총선 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소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동 수칙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투표 가기 전 그리고 귀가 후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하시고,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른 선거인들과는 1m 이상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 그리고 손 소독제로 소독 후에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하시고, 투표소 입장 등 투표 사무원의 지시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또한 투표 인증을 위해서 도장을 손에 찍는 등의 행동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투표일이자 공휴일인 내일 불효불급한 모임, 외식, 여행 등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계속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의 전 세계적인 감염병 재난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결국 인공적인 면역을 기르는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범정부 지원단이 꾸려져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력을 다하겠지만 당장 짧은 시간 안에 상용 가능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흘러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치료제 개발 후에 생길 수도 있는 약제 내성의 문제, 그리고 백신이 개발된 후에도 대규모 접종 사업의 진행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시점 그리고 미래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포함된 생활 방역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강한 방역의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거듭 말씀드려온 대로 코로나19를 겪은 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일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서로가 인사하는 방법인 악수가 사라진 세상,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확인하듯이 매일 전 세계의 감염병 동향을 찾아보는 세상, 그리고 기침 예절 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티슈와 손 세정제를 챙기는 세상이 바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입니다. 생활 방역이 실현되고 설령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변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고위험군, 즉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그리고 각종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임산부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약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외출이나 다중접촉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제든지 재발하거나 재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지만 나 자신 그리고 가족, 이웃,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연대하고 참여해서 보다 안전한 세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전문가 대담 이어가기 전에 주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940명인데 이 가운데 92% 가까운 91.7%는 이제 내국인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해외 유입 환자는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미주에서 9명, 유럽에서 2명, 기타 1명이 포함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앞서 이제 출연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경북 예천군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1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총선인데요. 총선 투표소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또 브리핑과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가격리자들을 잘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할 텐데 이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 자가격리 기간에 사우나와 식당을 활보한 남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걸 두고도 논란이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이 사람은 사실 확진자도 아니고 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건데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지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은 주거가 확실치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도 않았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일벌백계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한 것인데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발적으로 잘 지키는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런가 하면 지금 형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형의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병원 내 추가 감염 우려는 없을까요? 글쎄요, 이 사례가 앞으로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형이지만 누가 장례식을 하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최종 임종을 보기 위해서 자가격리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2주 자가격리하면 다 돌아가시고 장례식도 끝나니까 네. 예외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 증상이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장례식까지 끝난 다음에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뭐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겠죠. 확진 네. 받은 다음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냐 안 시켰냐 이런 문제인데 네. 이 상황을 보면은 병원에도 있었고 장례식장에도 있었지만 마스크를 항상 쓰고 계셨다고 하고 네. 또 지금 장례식장에 계셨을 때 상황을 보면은 최근에 그 장례식이라는 것은 거의 조문객이 없거든요. 대부분 돈을 그냥 조이금 보내고 오시는 분들도 절만하고 가지 실제로는 음식을 먹는 일도 없기 때문에 아마 제한적으로 다 자가격리는 되지만 확진되는 환자, 전염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무증상 상태로 이제 국내 입국하고 조용한 전파가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험하긴 하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다 마스크를 네. 쓰고 주의 자가격리 수준에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한다면은 네. 이 부분은 예외가 됐을 때 잘 지켜주셔야 되겠죠. 네. 자, 이런 가운데 31번 환자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동선이 허위 진술이었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 당초의 진술보다 나흘 앞서서 신천지 교회를 찾았다는 거였잖아요. 보통 뭐 이런 역학조사가 거짓말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사가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벌써 그 2월 18일 날 확진을 받았고 그 예. 훨씬 더 이전에 그 신천지 교회 안에서의 굉장한 확산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 31번 환자가 진단이 돼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진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선을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확산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31번 이후의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은 이 확산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이와 같은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방역 당국이 얼마나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인지 하고 또 찾아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만약 허위 진술이 있다면 이 부분도 일벌백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 오늘로 57일째 입원 중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까지 치료가 오래 걸리는 건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데 우리 네. 2월 29일 날 909명이 환자가 발생을 해서 그 이후로는 격리 해제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고요. 30일 이상 치료하는 사람들이 23%나 된다고 해요. 네. 이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중증으로 가서 치료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이 이해가 갈 수가 있지만 증상이 아주 중증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가벼운 증상, 뭐 장기침이라든지 미열만 있으면서 결국은 바이러스가 제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 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바이러스가 아까 얘기한 그 재감염이라는 의미, 재확산 혹은 뭐 바이러스를 없애지 못하는 우리 몸의 면역력의 부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이 현상, 우리나라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네. 중국에도 상당히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중국은 그 바이러스라든지 진단에 신빙성이 별로 없었고 우리나라 데이터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부부 동반으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온 세 쌍 중에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여러 쌍의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네. 즉 네. 영원히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3월 22일 이후로 거의 매주 두 주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 지금 이 시기에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은 지역사회 확산이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 2주 확실하게 이것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네.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시점들도 지금 그 정부 당국, 보건당국,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중인데 이 생활 방역 체계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그건 아마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게 과연 그런 방역을 느슨하게 하는 거냐면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우리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뭐 거리두기 이거는 더 철저히 하면서 언젠가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일상생활이 멈추게 돼서 결국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경제생활이 안 돼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다들 드실 테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아마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단계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부분까지 우선 개학이 제일 먼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개학이 된다는 의미는 예배라든지 다른 모임들도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합의가 되어야만 자발적으로 방역이 가능할 것이고 그럼 과연 방역을 어디까지 할 수 있냐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처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우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부분, 즉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학교에 양호실 같은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요양원 같은데 요양병원 같은데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너무 재정이 나쁘면 그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취약시설 또는 밀폐된 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방역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서 그다음에 그걸 안 지키면 처벌한다든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 방역을 우리 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럼 과연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나가야 되는 예. 이 생활방역이라는 개념은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해나가면서 어디까지 방역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그 단계적인 접근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내일이 총선입니다. 좀 주의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뭐 손 저촉으로 인한 전파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주의 사항들, 유권자들의 주의 사항을 하나씩 짚어주시죠. 우리 지금 사전 투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다 줄 서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살균도 하고 발열 체크하고 또 안에서도 장갑 끼고 네. 이 전체 상황을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좀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투표를 하러 가셨을 때 유증상자일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아니거든요. 네. 증상자일 뿐이지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 물론 따로 투표를 하게끔 만들지만 그럴 때 그 날짜 자체가 노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선별 진료소 가기도 어려운 날이고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자가격리자들이 6시서부터 이제 투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과연 그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 겹치지 않지만 집에 귀가할 때 또 나왔을 때 그 공무원들이랑 같이 과연 이게 동선이 완전히 개별적으로 일반 지역사회 시민들하고 만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방역당국이나 선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아마 어느 정도의 틈은 있을 것 같고 이와 같은 투표를 자가격리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세계적인 처음인 모범 사례일 것은 분명한데 네. 시행착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방역당국에서는 시행착오라든지 어떤 부분에 허점이 나왔을 때 바로 봉쇄하는 그런 전략을 피워야 되겠죠. 네,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자가격리자 말씀하셨는데 내일 자가격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6시 오후 6시 전에 도착해서 야외 일정 장소에 모였다가 이제 일반인 유권자들이 투표가 끝나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이제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글쎄 문제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네. 매 한 사람 찍을 때마다 다 매번 소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또 집에서 나올 때 모이는 장소까지 가는 동안에 있어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야 되니까요. 네. 또 흩어질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모였다가 집에 갈 때 물론 대중교통은 타지 말라고 하지만 이 집이 좀 먼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네.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잘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공무원들도 방호복을 완전히 하고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그만한 공무원이 지금 있는 것인지 보통 단위가 지자체별로는 뭐 10,000명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다 하는 1대1은 분명히 안 될 것이고요. 얼마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관리를 해서 동선이 겹치지 않고 소독이 잘 되는 상황에서 투표를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긴 한데 네. 아마 분명히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갖고 더 이상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투표를 마친 뒤에 인증샷 찍는다고 손등에 왜 도장을 많이들 찍잖아요. 이것도 위험한 행위라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 미생물학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네. 방역당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쓸데없는 행동들 좀 하지 말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거나 뭐
뭐 장난 삼아서 벗는다든가 또 이 테이블 같은 거 다 공용으로 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투표 용지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직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투표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네. 또 총선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질문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한 언론사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검사 자체를 좀 축소했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전문가로서 이런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볼 때 좀 불가능한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네. 하려고 해도 안 될 부분이 이 대부분의 대학병원하고 8개의 수탁기관에서 지금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 수탁기관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선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보내서 진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대학병원인 경우에는 지금 자기 자신의 병원들에서 입원하는 환자를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외부로부터 오는 의뢰는 전혀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로 봤을 때 이 민간인 수탁기관의 어떤 방역당국에서 압력을 넣는다든가 또는 대학병원에서 이 일반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뭐 뭘 어떻게 하지 말라든가 또는 증상 있는 사람만 하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마 전체적인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은 확진자가 줄어들고 우리가 입국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외국인 수도 많이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가격리자들의 그 진단하는 수도 줄어들고 확진자의 접촉자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줄어들고 실제 확진자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는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연구와 관련된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가지 유형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세계로 확산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쉽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네. 있는데요. 네. 이 논문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국립보건원보라고 PNAS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널입니다. 굉장히 네. 어려운 저널이고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증이 시작된 이후로 160명의 환자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그 박쥐로부터 비슷한 것은 A형이라는 것인데 예. 이 A형이라는 것이 우한에도 있었지만 우한에 있던 미국인들한테 많이 가갖고 미국하고 호주에서 이것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고요. 나머지 B형이라는 것은 우한에도 있었지만 동남아시아나 또는 유럽 지역에 B형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A형, B형은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이후에 C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 C형은 중국에는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C형은 이탈리아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 얘기는 중국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다른 나라 유럽을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10,000명 정도의 환자밖에 없지만 즉 증폭이 그다지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감염이 돼서 또 사망자가 굉장히 많은 폭발적인 증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60명의 환자라는 것은 우리 가계도를 쓸 수 있는 만큼 많은 환자는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이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증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바이러스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방역 당국도 이 연구에 의해서 지금 예.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과연 어떤 바이러스인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것들을 다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변이가 나온다면 또 다른 대응을 또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 대응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그 변이가 된 것이 어떤 변이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계속 변이는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하고 이 160명이라는 거 이후에도 굉장히 이 논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지만 지금 160개를 해보면은 이렇게 A, B, C 세 개 정도로 나눠질 수 있다. 이 정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나중에는 아마 역학 결과가 나오고 이 증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국내 발생이 아닌 해외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는 상당히 변이된 바이러스들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교수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가장 확실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 치료제 또는 백신을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 변이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면 그런 치료제,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도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신 거죠? 아니 근데 백신이라는 것은 네. 벌써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예방 네.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백신을 만든다고 그래도 다 맞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될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 약들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들을 수 있는 약을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것인데 네. 사실 변이는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 네. 변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작용 기전으로 이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약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렘데시비르 같은 약이 굉장히 후보 물질로 중요했었는데 임상 결과도 좋다고 그러거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시험을 하고는 있지만 이 약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데 좀 문제점은 있고 예. 앞으로도 아마 후보 물질들이 개발되는 것이 먼저 될 것으로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그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신약 개발할 때 거치는 일부 동물 실험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생략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약들은 대부분 부작용들이 한정적으로 알려져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또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이 시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4.15 총선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가격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감염이 없도록 이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